이번에는 15강 전미사가 붙은 말. 지금 밑에 19항에서 26항이라는 글자를 넣어봤습니다. 이것은 그 맞춤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미사라고만 따로 떼어 놓으면 출처가 불분명해지니까 문법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암기로 흐르는 그런 편향이 생길까봐 근거가 있다, 그 체계에 맞춰서 가자, 이런 뜻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우선 기본 원칙, 우리 그 책자에 들어있는 내용을 간단히 좀 훑어보면은 미음이나 이, 기 이런 건 좀 명사와 전미사. 전미사는 단어 끝에 붙어서 전미사죠. 앞에 붙으면 머리, 접두사고. 그런데 거기에 붙는 것 중에서 미음이나 이, 기 이런 것들이 붙어주면은 명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떡볶이, 떡볶이 명사로 만들어주는데 이가 붙는 경우와 기가 붙는 경우도 느낌이 조금 다르죠. 떡볶이 그러면은 먹는 음식물, 사물의 이름. 근데 떡볶이 행동의 명사화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와 희가 붙어서 부사와 전미사. 그러니까 부사라고 하는 것의 기본 기능은 용언을 수식하는 이런 기능이죠. 동사나 형용사가 오고 그 앞에서 꾸미는 말 이런 것들로 주로 쓰이는 이, 희. 어원이 살아있으면 어원대로 적고 어원이 살아있지 않으면 소리대로 적는다. 이건 우리 앞에서 표준어할 때 언급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 접사 대신에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다면 어원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다. 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어원의식이 살아있다. 어원의식이 살아있다. 그래서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다, 동사와 전미사, 이다, 망설이다, 직걸이다. 그래서 좀 심하게는 원래는 한자어인데 이 한자에 이다, 하다 이런 형태가 붙으면서 우리말 동사,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우리 어휘가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이 그 문법 요소를 덧붙이는 이런 첨가어라는 그런 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휘를 굉장히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그 던지는 말로 타임 있으시면 티나 한잔 하실까요? 하듯이 영어 단어를 섞어서 거기에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붙이면서 우리식 문장 속에 넣어두는 그런 것들. 아니면은 요즘에 또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 중에서 디스하다, 아니면 반대말로 뭐 쉴드 치다 등등 이런 것들도 우리말의 어휘를 풍성하게 또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첨가어적인 특징, 또 그 장점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지금 색깔을 조금 구별을 해봤습니다.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 지금 이야기할 이 부분이 맞춤법 영역이고, 맞춤법은 아까 표준어를 이야기한 것과 달리 표기상의 원리를 제시한다고 했죠. 표기상의 원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리대로 가야만 공부가 되는 단원이 이 단원이에요. 그러면은 맞춤법 같은 경우 1항에서 56항, 그리고 그 56항 중에서 발음이 비슷하면서 쓰임이 다른 경우를 쭉 모아가지고 57항. 근데 57항이라고 하지만 페이지를 펼쳐보면 서너 페이지 쭉 이어집니다. 분량이 그만큼 많죠. 거기다가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문규정집의 해설본에 추가되어 있는 단어라든가 국립국어연구원이 추가 자료로 내놓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년 정도 지나면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해서 추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보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암기로 처리할 것인가? 비생산적이라는 거죠. 암기도 방법이기는 해요. 방법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도외시할 필요는 없죠. 자, 맞춤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형태소를 나누고
하나의 덩어리를 쪼갭니다. 최소의 의미 단위로 쪼개요. 그리고 그 결합의 관계를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 정도로 보는데 이 네 개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제일 주목할 시험의 출제의 포인트가 될 한 가지만 꼬집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를 공부하는 거는 싫다. 꺼리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지켜봐 두시면은 자투리 항목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중심축으로 다가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선 한 단어가 형태소를 쪼갰어요. 의미 단위, 최소 의미 단위 쪼갰어요. 그랬더니 앞에도 실질적인 뜻이 있고 뒤에도 실질적인 뜻이 있다. 그러면 뭔가 표기를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하는 방식이 어때요? 앞에 것에 적용했던 판단 방식을 그대로 뒤에도 적용하면 되겠죠. 둘 다 실질 형태소니까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밑에도 앞에는 어근, 뒤에는 접사야. 그럼 앞에는 어근, 실질 형태소니까 여기서 적용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여기다 그대로 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접사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주목하는 것이고 또 어근이 조사를 만날 때 이 조사를 만날 때는 또 어떤가? 어근이 어미를 만나면 어떨까? 따지고 보니까 넓게는 두 가지인 겁니다. 바로 실질 형태소라는 것과 얘네들은 형식 형태소죠. 문법적 요소, 조사, 어미, 접사.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예로 자, 눈, 곱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눈곱이라 발음하지 눈곱 이렇게 발음은 안 하죠. 배꼽은 어떨까요? 눈곱은 발음이 쌍기역으로 소리가 나는데 적을 때 쌍기역을 적을까 기역만 적을까? 배꼽은 배에 기역만 적을까? 쌍기역을 적을까? 비슷한 조건인데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랬더니 여기다 예시한 건 뭐야? 앞에가 뒤가 모두 어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이란 뜻이 있고 곱은 곱이란 뜻이 있죠. 우리가 볼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잉크하고 종이 가루하고 엉겨가지고 막 덩어리지죠. 이걸 볼펜 똥이라고 하는데 아름답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펜 곱이라고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끼인 곱 이렇게. 자, 그래서 눈곱이 있으면 손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에 눈곱이 묻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눈하고 묻어 나온 거하고 분명히 이질적인 물건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뜻이 있는 거잖아. 자, 배꼽을 문질러 볼까요? 배꼽이 묻어 나오나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배의 어느 한 일부분, 독자적인 뜻보다는 뭔가 덧붙는 요소,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밥이란 실질 형태소에 뒤에 조사가 붙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높다라는 실질 형태소에 고라는 어미, 형식 형태소가 붙는. 우리가 이제 문법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식의 약속, 실질 형태소는 도형으로 표시하는데 그 중에도 체온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네모로. 실질 형태소지만 동사, 형용사, 용언에 해당하는 것은 동그라미로. 그리고 실질적인 뜻이 없고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이 접사, 조사, 어미 얘네들은 밑줄 치는 정도로만 도형이 아니라 밑줄로만 아예 시각적으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구별이 될 수 있게 표시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아주 편해요. 자, 그래서 예시 단어들 참고하면서 어근 이 어근들은 본래의 뜻이 살아있는가? 실질 형태소니까 뜻을 나타내는 요소니까 그 뜻이 살아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점검할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에 비춰서 여기 접사, 조사, 어미를 같은 색깔로 같은 형식 형태소니까 문법 요소니까 실질적인 뜻이 없잖아.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는가?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지 않으면 어떤 한 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표기할 때 어떻게 되겠어? 원래의 그 요소의 본 모습이 있고 발음할 때의 단어 속에 들어갔을 때 덩어리 전체를 발음할 때 모습이 다르다면
그러면은 쓰임새가 하나밖에 없다면 입에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 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근데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그러면 발음이 좀 달라져도 그 형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알아보기 쉽겠죠. 아까 얘기했던 떡볶이 할 때 이가 붙으면 사물을 명사로 표현하는 경우, 떡볶이 하면 비슷하게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 던지기 이런 것처럼 운동성을 띠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명사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보편적인 그 쓰임이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형식 형태소는 문법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쓰임새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싹 무시하고 소리 나는 그대로 그냥 적어버리면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근데 여러 가지 경우에 두루두루 쓰인다면은 그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 형태소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발음은 좀 달라져 있어도 무시하고, 발음 무시하고 본래 형태소의 모습을 살려주는 이런 표기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밥 뒤에 을이 붙었을 때 이 을은 밥 뒤에만 붙겠어요. 받침이 있는 명사 모든 단어에 붙겠죠. 책상, 을. 근데 소류를처럼 그렇게 받침이 없는 말을 만나면 을이 아니라 리을이 와서 르이 붙죠. 그 차이는 있고, 그거는 모습 자체가 두 개로 존재하는 거고, 이런 건 우리말이 받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철수, 야, 영철, 아.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야를 붙이느냐, 아를 붙이느냐. 항상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에도 높고, 낮고 여러 단어의 보편으로 쓰이니까 모양을 살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딱 뽑아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뒤에 또 실질 형태소인 경우는 앞에 적용한 방식 그대로 두 번 반복해 적용하면 되니까 맞춤법에서는 별로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뭐 만약 나온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밑에 형식 형태소가 붙는 이 경우가 우리 맞춤법 시험의 포인트인데 그 중에 얘네들은 100%예요. 100%. 바로 조사나 어미는 조사의 개수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말의 문장 성분이 7가지라면 기본적으로 7가지 성분을 만들어주는 조사, 격조사가 있겠죠. 7가지. 거기에 물론 보조사가 좀 더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어미라는 것도 연결어미는 종결어미 이런 것들까지 해서 7가지 성분이 있으면 7가지 성분 자리로 보내줄 수 있는, 이걸 다 가능성을 넓혀봐도 역시 똑같이 7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특이한 경우들 몇 개 더 추가해서 한 10가지. 조사 10개, 어미 10개라고 쳐요. 이런 것들이 수많은 단어들과 결합합니다. 두루두루 쓰이겠죠. 두루두루 쓰이니까 분철 표기, 발음 양상 무시하고 형태소 본래의 조사의 모습, 어미의 모습 살려줘야죠. 100%라면 공부할 거리가 아니죠.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얘도. 그럼 결국 얘만 남죠.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집중점이었다. 결국 이것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점을 두고 가는 거니까 원리라고 해서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접사가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일지 아닐지,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면 어떻게? 분철 표기, 형태에서 본 모습을 살려서 적어준다. 여러 단어에 쓰이지 않고 한 단어에만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사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입에서 소리 나는 그대로 적어주자. 제일 편한 방식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포인트로 두겠습니다. 자, 앞쪽 페이지의 이 모습에서 100%니까 다 분철 표기. 실질 형태에서 실질 형태소니까 뜻 살아있는지 뜻 살아있는지 이렇게 해서 정리 끝내고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남기고 그것만 또 세분화하는 겁니다. 출제 포인트니까. 그래서 실질 형태소 쪽은 본래 있듯이 살아있는가를 주목해서 점검을 해야죠. 일단 형태소 나누고 점검을 해 들어갑니다. 본뜻 살아있는가. 형식 형태소니까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는가, 이걸 살펴봅니다.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는가. 그래서 3가지, 요 기준으로 3가지. 첫 번째 경우의 수. 본래의 뜻 살아있다. 뒤에
형식 형태소인데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사용된다. 본래 있때 살아있으면 형태소 살려줘야죠. 문법 요소가 여러 가지 경우에 두루두루 쓰이면 살려줘야죠. 그러니까 그 표기 방식은 어떻게? 바로 분철 표기가 되죠. 본 모습을 살려줘야죠. 그죠? 그래서 떡볶이, 떡이란 뜻 살아있죠. 볶다란 뜻 살아있죠. 이 바로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단어. 그죠? 이. 그렇게 해서 앞에 뜻도 살아있고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는 떡볶이에만 붙는 게 아니라 먹이 이런 단어에도 두루두루 쓰이는 그래서 모양을 살려준 발음은 어떻게 돼요? 얘가 뒤로 넘어가서 떡볶이라고 소리가 나죠. 연음되어서. 하지만 적을 땐 구별해 적지 않습니까? 분철 표기, 형태소를 구별해 적는다. 그 이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실질 형태소의 뜻이 X야. 무슨 얘기입니까? 형태소를 구별했을 때 본래 그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얘가 이 단어를 이루는 과정에서 본래 그 뜻이 변해버린 거예요. 뜻이 변했는데 본래의 것 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뒤에 건 두루두루 쓰이지만 안타깝게도 얘는 두루두루 쓰이지만 얘 때문에 입에서 나는 소리대로 간다. 어떻게? 바로 연철. 소리 나는 대로 적자. 그리고 또 하나 반대의 경우 실질적인 뜻이 살아있어요. 근데 뒤에 붙는 접사가 여러 단어에 쓰이는 게 아니야. 오직 그 단어에만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가 수라는 거죠. 암기. 다른 데 쓰일 경우도 없는데 헷갈릴 일도 없는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버리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맞춤법은 어떤 방식?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식.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본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다. 나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게 편할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쓰임새가 많은 단어고 다른 쓰임새를 두루두루 구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형태소를 살려주는 것이다. 우리 앞에 했었던 것 중에 낫 생각해 보세요. 디귿 받침에 낫 언제 써요? 곡식의 알갱이. 시옷 받침에 낫, 풀 베는 낫. 그리고 디귿 받침으로 낫 하면은 오후. 치읓 받침으로 낫 하면 낫. 티읕 받침은 낫 한 글자로 쓰일 일은 별로 없으면 낫다 이렇게 쓰겠죠. 히읗 받침 역시 출산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쓰임새를 시각적으로 딱 봐서 뜻이 구별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분철이죠.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분철해 주는 거고 그렇게 두루두루 다양한 쓰임이 없으면 그냥 소리한 대로 가는 게 좋고 어느 쪽이든 공부하기 쉬운 쪽으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분철 표기하는 경우를 빼고 연철이에요. 실질 형태소가 뜻이 없든 뒤에 붙는 접사가 여러 가지에 두루두루 쓰이지 못하든 그러면 결국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여기는 어떤 게 있을까? 거기에 연음. 앞말의 받침 뒤로 이어지는 방식이 있고요. 또 된소리로 나는 게 있죠. 원래 글자 표기된 건 예사소리로 표기되어 있는데 발음은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또 같은 맥락에서 뭐가 나올까? 거센소리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에 해당되는 단어로 쥐붕. 집이라는 뜻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 근데 뒤에 웅이야. 웅. 웅이네 가족인가요? 다른 데 쓰일 일이 없다는 거죠. 다른 데 쓰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가 소리 나는데 소리 나는 그대로, 연음 그대로 연철, 표기를 해줍니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 준 거예요. 멋쩍다. 뒤에 또 한번 나올 거니까 간단히 지나가죠. 멋이란 단어에 적다라는 지읒이 붙은 거 아닐까. 근데 적이 붙어서 두루두루 쓰일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이 단어에만 쓰이는 경우라면 소리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뜻이 변해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히읗 받침해서 은, 아, 묻, 든 이렇게 쓰는가
자,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어근과 접사가 만나는 경우가 공부할 포인트입니다. 어근과 어근이 만나면 둘 다 본뜻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줍니다. 어근과 조사가 만나거나 어근과 어미가 만나면 조사나 어미는 100% 두루두루 쓰이기 때문에 여러 단어 경우에 두루두루 쓰이기 때문에 다 시각적으로 본래의 모습을 살려줘야 돼요. 분철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접사를 만난 경우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접사인 경우를 다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해 봤습니다. 본뜻 살아있고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일 때 분철 표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뜻이 변해서이든 아니면 접사가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지 못하든 그럼 입에서 소리 나는 발음하기 편한 방식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정리하고 보면 의외로 별것 아니죠.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곳으로 암기하지 않고 줄여낼 수 있는 어휘는 어마어마해요. 한 번씩만 딱 터치해주고 수정액으로 덮어도 좋을 그런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고 나야 나머지를 암기를 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채워갈 수가 있죠. 자, 방금 했던 것을 예로 들어가면 다시 반복합니다. 실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얘를 맨 뒤에 한 3번쯤 놔도 좋을 건데 먼저 짜투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앞세워 봤어요. 짜투리 먼저 보고 나머지 시험 문제 출제의 좋은 거리는 또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근과 접사가 만나는 경우에 어원의식이 살아있어요. 어원의식이 살아있어. 근데 특정 단어와만 결합된다. 두루두루 쓰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앞쪽 페이지로 가면 뭐예요? 이 세 번째 경우를 먼저 지금 써본 겁니다.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는 것이 아닌 이 경우를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그 예로 지푸라기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앞에 집, 볏집 삼겹살도 있죠? 또 살아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뒤에 우라기야. 우라기라는 말, 다른 단어 뒤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지? 얘는 이 단어 뒤에만 붙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풀이란 단어에도 붙여가지고 푸르라기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게 있다면 참 괜찮을 텐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단어만 결합한다. 접사가 두루두루 쓰이지 못한다. 얘는 동그라미, 얘는 X인 경우. 앞 페이지 3번의 경우였어요.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맞춤법 20항이란 부분에서 여러 단어들을 쭉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특정 단어만 결합하는 거지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단어를 한번 쭉 봅니다. 꼴 뒤에 악소니 역시 그냥 바로 공감되죠. 다른 단어에 쓰일 일 없겠다. 끄트머리, 끝 뒤에 음머리 역시 다른 단어에 쓰일 일이 없을 것 같아. 바깥에 앗, 사타구니의 아구니, 이파리의 아리 이런 것들은 다 그래요. 근데 살짝 헷갈릴 것 같은 모가치 이거 어치 아니야? 100원어치 할 때 어치 그거 아니야? 그래서 모고치가 본래 말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표시해서 암기로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왠지 이유를 따지지 말고 아무튼 얘는 하나라는데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헷갈리더라. 암기할 만한 거리. 얘는 아지, 송아지, 망아지 이게 막 떠오르는 거야. 근데 송아지, 망아지는 뭐예요? 짐승의 새끼잖아. 바가지가 박의 새끼일까? 그건 아니니까 우연하게 의미 같은 걸 뿐이지 그런 경우와는 다르다. 두루두루 쓰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일본어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멋쩍어지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같은 뜻이 아닌데 이렇게 말소리가 우연하게 비슷한 것은 외국어 사이에도 있고 우리말 속에도 그런 것들은 비슷하게 있습니다. 뜻을 따져보면 정확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송아지, 망아지, 짐승의 새끼와는 같지 않더라. 두루두루 쓰이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표기를 어떻게? 연철,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쭉 정리해서 다 버리면 되는데 헷갈릴지도 모를 개개인에 따라 편차는 있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것들이 헷갈렸다면 두 단어 정도는 암기할 항목으로 표시하고 표시가 일단 끝나면 암기 안 합니다. 왜? 공부란 손댄 영역 전체의 체계를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한 거지 특징적인 구석의 요소를 암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표시했으면 넘어가요.
근데 표시한 걸 자꾸 뭔가를 보고 싶다 이러면은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 뼈대를 잡는 작업이 우선돼야 합니다. 자, 자투리 항목이라고 했죠? 넘어갑니다. 중심축으로 왔습니다. 이 중심축이 어디냐? 바로 앞쪽 페이지 잠깐 넘겨볼게요. 여기에서 얘를 짜투리로 먼저 처리한 것이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니까 접사는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인다는 점, 형식 형태에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그러면서 제일 많은 양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실질 형태에서 이 본뜻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철할 거냐 연철할 거냐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게 공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해 보이는 것 중에서 포인트가 명확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물론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낯선 느낌은 있어요. 그죠? 늘 평생을 걸어 다녀도 낯선 동네 가면은 괜히 거리도 먼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친구 집 가는데 야 니네 왜 이렇게 구석지에 사냐 올라오느라 혼났다. 근데 잘 놀다 집에 가려고 가다 보니까 도발짝 가니까 지하철역 나오고 벌써 갈 때하고 올 때는 익숙한 거지. 그렇게 낯선 건 좀 늘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어근과 접사 만나죠. 어근은 어원의식이 있어요. 여긴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니까 살려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려주고 떡, 볶다, 그리고 명사로 만들어주는 이, 이렇게. 여기 원래 다른 단어를 썼다가 이 단어로 예시를 바꿔서 조금 복잡한 구조를 보이려고 해서 이게 좀 잘못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떡, 뽀 하고 여기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끼, 떡볶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발음이니까 괄호로 묶어주고. 근데 표기를 어떻게 한다고? 떡은 떡대로, 볶다는 볶다, 그리고 접사 이는 이대로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형태에서 원형을 구별하여 적기, 분철 표기로 적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는 볼게요. 역시 뒤에는 문제가 없어. 얘랑 똑같은 이니까 두루두루 쓰이는 걸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떡이라는 명사에 볶다라는 동사가 온 경우였죠. 똑같이 문이라는 명사에 열다라는 동사가 온 경우입니다. 문을 열다, 오픈. 가게방도 오픈, 클로즈, 문 앞에 써붙이잖아요. 문을 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 열다라는 뜻이 대문을 열다의 뜻이지만은 동물의 세계로 넘어오면은 출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문열이라고 해서 문을 열고 나온 것, 문을 열고 나온 것, 그러니까 출생 순서 첫째란 뜻이었어요. 강아지가 낳는 게 아니라 개가 강아지를 낳을 때 한 번에 3마리, 5마리를 낳아요. 근데 한 배 새끼라고 하죠. 근데 그 3마리, 5마리 중에 순서는 있잖아. 그 순서 중에 넘버 원, 첫 번째를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첫째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미가 출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나는 새끼는 출산 과정에서 굉장한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낳다가 중간에 머리만 출산된 상태에서 멈춰가지고 머리가 쪼여졌다든가, 그러니까 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뭐 그래서 조금 안 좋아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낳다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첫째가 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부드럽게 매끄럽게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 상태에서 한 배 새끼들을 쭉 보면은 첫 번째로 태어난 새끼와 그 외 나머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시원찮아요. 신통치 못해.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축적되고 그런 뜻이 자꾸 쌓여서 나중엔 뜻이 변해요. 뭐라고? 못난이.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그래서 어떻게 써? 에이그 저 문열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발음이 이렇게 돼. 여기에 문이란 뜻, 의식이 안 되잖아. 열다라는 뜻, 출산 순서 넘버 원, 이거 의식이 안 되잖아. 문열이라고 발음할 때.
그러니까 그 뜻이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발음을 문열이라고 발음하고 표기를 소리는 그대로 적어버리는 거죠. 형태에서 본 뜻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단어를 암기하기 전에 이렇게 쪼개서 왜 이런 표기를 했을까를 이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절대적인 비중을 암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많은 어휘들을, 요거는 어렴풋한 이미지로 봐두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단어 몇 개 뽑아서 설명드릴게요. 왼쪽, 오른쪽을 좀 대조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단어를 배치해 봤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크게 글자를 옮겨봤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 단어도 공고본에 들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맞춤법은 공고본 외의 걸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단어들이 그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그 암기 중심으로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깜짝 놀라죠. 손대보지 않은 단어가 갑자기 훅 나오니까. 근데 일단 출제가 되면 그 다음 뒷북치고 수험생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도 수험생들은 그거 보면은 마치 원래 수험서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수험서는 뒷북치고 나중에 쉬는 거고 출제된 이후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본다면은 어떤 해에 아주 어려울 것 같은 뭔가가 출제됐다? 그러면은 수험서랑 짝지을 때는 예를 들어 2015년 출제다라고 하면은 수험서는 2014년, 2013년 교재가 그걸 담고 있었는가 이걸 봐야죠. 근데 2015년 출제인데 2015년에 그 출간된 그런 책은 사후에 담을 수 있어요. 2016년은 물론이고. 그래서 원리 학습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얽히고, 자, 노란색으로 강조해 봤는데 리을 기억 받침으로 표기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시를 이렇게 말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툭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엉키죠. 그런 것처럼 복잡하게 뒤얽히다 해서 얽다. 이 뜻이 살아있겠죠. 거기에 피동접사, 히,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이겠죠.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든 형태수를 구별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얽히고 설킨 할 때 얽히다. 뭐, 나 너랑 얽히기 싫어. 라고 할 때 얽다. 그죠? 피동접사, 히. 분출표기가 맞겠지? 근데 뒤에 설킨.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때 또 여기다 엉뚱한 글자 쓰면 안 돼요. 비교 대상은 리을 기억, 석다라는 것과 던져봐야 됩니다. 그럼 리을 기억 받침 석다란 말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동접사 히를 쓰는 것인가? 설키다. 석다가 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여긴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어떻게 소리나는 대로 설키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 단어 속의 앞의 조건과 뒷부분의 조건은 이렇게 다른 경우였어요. 맞적다 지으시네, 멋적다는 쌍지으시고. 풀어볼게요. 지읒으로 적었으니 뜻 살아있다는 얘기네. 그럼 앞에 맛은 뭐? 음식 먹을 때 혀가 느끼는 느낌, 맛. 적다는 말 그대로 많은 거 말고 적다. 그럼 맛이 적다라고 하면 그 뜻이 뭐가 돼요? 우리가 보통 맛이 풍부하다는 말을 쓰잖아. 또는 좀 다르게 맛이 깊다 이런 말도 쓰죠. 그렇지 않은 이란 뜻이 되는 거죠. 맛이 풍부하지 않은, 깊지 않은 그것을 맛이 적다. 그러니까 별로 안 쓸 것 같지만 이 뜻은 비교 대조해보면 쓰이고 있다, 쓰일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거기 밑에 오른쪽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럼 오른쪽은 뭐야? 얘를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그건 뭐가 돼? 멋이라는 단어에 많지 않고 적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쓰게 되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뭐가 돼요? 멋을 부리긴 부렸는데 보니까 별로더라 이런 뜻인가요? 만약에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썼다면 야 너는 좀 멋쩍다. 멋을 마음껏 부렸는데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멋을 많이 부리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쓰인다면 얘를 써도 좋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단어는 언제 써요? 창피하다? 이럴 때 쓰잖아요. 전혀 다르게. 창피하다. 멋을 부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적다라고 쓰이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여기는
다시 돌아오니까 맛이라는 말에 적당한 말 또 살아있겠구나. 이거 보고 오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비교 대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리대로 간 경우. 다음 어떻든. 자, 히읗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거센 소리 티읕으로 축약이 되죠. 여기도 만약에 아무따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히읗과 그 뒤에 붙은 디귿이 축약이 되는 똑같은 방식 아닐까? 그랬을 때 뒤에 거는 접사니까 지푸라기에 우락이라는 황당한 그런 접사만 떼어놓으니까 모양이 이상하잖아. 근데 여기도 아무튼 그런 거라고 가정을 해봐. 그랬을 때 뭘 확인해 줘야 돼? 앞에 실질 형태소가 뜻이 살아있는가?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지? 그랬을 때 얘는 뭐야? 어떻다. 어떻다. 그 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얘는 아무따? 이렇게 보면 아무따? 이런 말은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저기는 어떻다라는 말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 다르죠. 왼쪽은 분절 표기했고 여기는 소리 나는 그대로 가는 거고. 헷갈릴 것이 아닙니다. 암기하면 돌아서면 헷갈리고요. 또 암기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분명히 맞췄어. 근데 그 단어가 다른 시험 문제에 또 나왔는데 예를 들어 내가 풀었던 그 문제의 단어가 3번 답지에 쓰였는데 다른 문제에 또 역시 3번에 그 단어가 쓰였는데 문제는 1, 2, 4번에 쓰인 단어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아까 문제 1, 2, 4번에 있던 단어하고 비교했을 때 얘를 안 헷갈렸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비교 대조할 단어가 달라지니까 거기선 또 헷갈리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건 암기의 맹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깔끔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단어가 좀 늘어나네요. 부담스럽습니까? 자, 왼쪽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다른 거죠. 요즘에 TV 보고 하다 보면 사람들 말하는 것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공무원 수험생들이 이제 맞춤법 좀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슬슬 짜증나기 시작해요. 맞춤법을 저걸 왜?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맞춤법을 틀리게 써도 좀 용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단어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단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같다, 다르다라고 쓰는 것과 맞다, 틀리다라고 쓰는. 그래서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꼭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막 짜증이 난다. 그러면 돌려 생각하세요. 내가 합격할 때가 됐나 보다. 공부가 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틀린 말을 쓰는 사람은 조금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자, 잇따르다, 잇따르다. 뜻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볼 때 위에 잇따르다는 뭐예요? 앞에 이어서란 뜻으로 보고 그러면 뭐야? 달다. 달다. 달다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봅시다. 이를테면은 기차 같은 경우에 앞에 기관차가 막 갈 때 뒤에 객차를 어떻게 연결하죠. 이때 달다라고 쓰지. 그래서 기관차가 객차를 잇달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달다의 또 다른 뜻으로 가슴에 명찰을 달다. 이때는 부착하다 이런 뜻으로 쓰죠. 그때도 달다의 뜻이 쓰입니다. 근데 밑에 따르다는 뭐예요? 따르다. 먼저 가, 나 따라갈게. 그럼 앞에 뭔가가 갈 때 뒤에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나하고 앞에 간 친구하고 밧줄로 연결했나요? 그건 아니지. 매달다. 이건 아니니까. 뒤에 따라가는 추종. 연결의 의미가 아니라 추종. 이런 의미로 따르다. 근데 밑에 건 맞춤법에서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될까? 받침이 없어. 받침이 없으니까 뭐 연음될 것도 없고 다음 글자랑 추격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다른 모습의 표기 형태를 보여줄 게 없으니까 아예 출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문맥에 따라 이 의미를 구별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정도는 공부할 거리가 됩니다. 오른쪽에 설거지. 만약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지읒을 당겨 적어 볼까요? 그럼 설걷다 뭐 이런 단어인가요? 거두다라는 의미의 이런 단어는 있는데
뒤에 받침을 쓴 얘는 뭐지? 이걸 이런 뜻으로 착각한다고 쳐. 그럼 앞에 설은 뭐야? 어설프게? 걷긴 걷었는데 어설프게 걷었나? 아니면 씻긴 씻었는데 어설프게 씻은 게 설거지예요? 깨끗하게 씻은 게 설거지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지요.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견주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달라. 요거는 마킹하고 암기할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개개인에 따라 암기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통, 털, 하면 통은 말 그대로 깡통, 통이고 얘는 털다 아니냐. 통을 뒤집어 엎어서 탕탕 털어보는 거죠. 그 뜻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왜 국어사전이 이렇게 인정했을까? 용례를 이제 초보 단계에서 심화 단계로 이렇게 막 가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금통 뚜껑 따고 털어봐. 얼만가. 그래서 저금통 통 털어. 말 되는 것 같죠? 되는 것 같다. 근데 야, 너 통장에 잔액, 잔고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잔액이죠. 잔고는 일본식 한자말. 계좌, 구자. 계좌. 자, 너 통장 계좌에 얼마 있어? 통털어 얼마야? 계좌를 털어요? 그래도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예를 또 한 번 늘려서 가면, 그래서 계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다양한 용례로 가보면 이게 털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 거를 거쳐서 이 털다의 뜻이 의식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한 것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다시 얘기하고. 자, 한 단어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한 단어를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사지태기령으로 던져봅니다. 여기 담배가 있어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타고 끝에 재가 남겠죠. 자, 일단 위아래를 나눠봅시다. 위는 기본적으로 떨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아래는 털다를 사용한 거죠. 요거부터 먼저 구별해 보죠. 담배 끝에 재가 있어요. 떨다, 털다 어느 게 맞을까요? 털다 어떤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옷을 벗어서 먼지를 턴다. 어떤 건지, 어떤 뜻인지, 어떤 동작인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죠? 자, 그렇게 담배를 적용하면 뭐가 돼요? 가루가 사방에 날리겠죠. 지금 재떨이든, 재떨이든, 재털이든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재를 담는 그릇의 이름입니다. 그릇의 이름. 그렇게 놓고 보면은 떨어야 되겠어? 털어야 되겠어? 털면 가루가 날리고 이 그릇에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얘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떨다를 쓴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면 왼쪽은 연철표기, 오른쪽은 분철표기였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떨다의 뜻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죠. 그럼 뒤에 있는 이는 다른 단어에도 두루두루 쓰이는 경우인가? 이 단어에만 쓰이는가? 그럼 답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끝. 지워야겠죠? 암기할 단어 아닙니다. 발자국, 발자국. 뭐 노랫말 이런 데 쓰이는 일종의 시적 호용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헷갈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도 방향이 있는데 위아래를 견주어서 헷갈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뭐냐면 나는 친구 옆으로 한 자,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친구 옆으로 한 발자국 떨어졌다. 맞느냐 틀리느냐 했더니 비교 대상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발자국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합니다. 실제 이 단어는 뭐예요? 발짝, 보폭, 한 발짝.
발을 디딘 흔적이 아니라 이것과 견줘야 되는 경우를 이것과 견주면서 틀리는, 열심히 암기했기 때문에 이게 늘 맞다는 생각, 이 문맥이 요구한 게 뭔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고요. 솔직히 이거 띄워낸 상태에서 하다를 붙일 수 있느냐? 하다 거리다 이게 붙을 수 있다는 건 본뜻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 뒤에 희가 붙을 때, 이가 붙을 때 솔직하고 이로 붙이면 솔직히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맞춤법 51항에 가면은 아까는 20항부터 26항까지 이걸 기본적으로 얘기했는데 뒤에 기타 항목에 51항이 있어요. 거기에 이 희의 문제가 또 한 번 다뤄집니다. 그건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갑자기 얘하고 견뎌보죠. 요거 빼고 솔직하다, 갑작하다. 하다가 붙기 어렵겠죠? 그럼 표기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것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원리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문제도 좀 짚어볼까요? 실전 문제들. 1번에 뻐꾸기, 누더기, 얼룩이, 뻐꾹 하다 이거 붙일 수 있는 것이냐의 경우로 판단할 문제. 여기서 나는 뻐꾹 하다, 뻐꾹 거리다 이렇게 해서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하는데 맞춤법 공고본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라고 분류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암기를 하도록 표시해야 돼요. 누더기, 누덕하다 이런 단어가 존재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연철 표기가 맞겠죠. 얼룩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그 아주 헷갈리는 단어 중에 요 계통에, 지금 언급한 것 계통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부스러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스럭거리다.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스럭거리다를 붙일 수 있으면 이건 부스럭이 이렇게 끊어 쓰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데 감각을 동원해 보세요. 부스럭거리다는 뭐예요? 청각이죠. 근데 우리가 부스러기라고 할 땐 빵 부스러기처럼 시각적 대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경우가 달라요. 전혀 뜻이 다른 경우에입니다. 그런 것도 현저보고. 두 번째는 널따라타, 얄따라타. 이거는 겹받침의 발음. 우리 맨 처음 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겹받침의 발음은 니은과 좀 길게 초점에 놓이지 않게 일부러 길게 늘려 쓴 거예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요것으로 발음되느냐, 이것으로 발음되느냐에서 맞춤법 정할 때 이게 원칙입니다. 앞에 것으로 발음이 되면 얘는 뒤로 날아간 거로 보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얘가 뒤로 연음되거나 하는, 그래서 표기도 연철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얘가 발음된다는 건, 이 글자를 발음할 때 얘가 발음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초성, 중성, 1번, 2번 거쳐서 3번에서도 이걸 나누어 3번, 4번으로 합시다. 그럼 4번이 발음되잖아? 그럼 1, 2, 3 온전히 거칠 거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4번이 발음된 것으로 봅니다. 모든 글자가 다 발음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것과 끊어서 구별해서 적는 분철 표기가 기본 방향인 거죠. 발음이지만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뜻이 살아있다 아니다 이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건 발음의 문제지만 요거는 뜻이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요게 소리가 나면 뜻이 살아있는 것으로, 얘는 연철 표기, 얘는 분철 표기. 발음이지만 이렇게 연결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답지에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리을로 소리가 난다면 리을로 널따라타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거고, 비읍이 소리 난다면 넙따라타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널따라타, 넙따라타. 리을, 비읍 어느 게 소리가 나요? 리을인데 이게 비읍인 것처럼 느껴지면 어쩔 수 없죠. 한국인쯤에 좀 특이한 사례니까 마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발음해 보면은 쉽게 리을이 소리 나는 거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앞에 것은 지금 해온 맥락에서 본뜻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처럼 간주하고 연철 표기로 방향을 잡자.
그렇게 하면 또 암기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내려가면 1번 답제 입금, 만듦, 해서 리을 받침을 가진 용언을 명사화할 때, 명사화할 때는 뭐 이나 기 이런 것들이 많이 붙는데, 근데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뒤에 이나 기를 붙이기가 쉬워요. 근데 특이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리을 이런 경우에 미음만으로 한 글자를 이루진 못하지만 이 미음 하나만 가지고도 형태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서 명사화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빼고 이끌다 해서 리을을 아예 없애버리고 미음만 받쳐서 입금, 만들다 해서 리을 빼고 만듦 이렇게 적게 되면은 그 용언의 어간의 뜻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겹받침, 리을, 미음으로 써주는 경우죠. 2번은 이미 뭐 없음, 있음 앞에 쌍받침이나 겹받침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음만 붙일 수 없고 그래서 아예 한 음절을 이루어 을을 넣어서 이라고 붙여주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요 미음만 가지고 뭐 명사화, 전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음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얘도 이거 똑같이 미음만 명사와 전미사라고 보는 거고 이때 요 의가 들어갔죠. 이거는 하나의 말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뭐 조음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무시하고 처음 공부할 때는 얘나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4번 답지에서 이제 뭐 오뚝이 연철 표기한 모습과 오뚝이라는 뜻이 살아있는 거. 아까 솔직, 갑작 이 둘을 견주었던 것처럼 솔직은 뜻이 살아있지만 갑작 이런 두 글자만으로 뜻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솔직은 분철, 갑작은 연철 이렇게 표기하는 게 옳다. 이것을 적용하는 경우로 거기에 더욱 일찍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 더욱 좋다. 용언 앞에 더욱 두 글자만으로도 표기가 가능하죠. 뜻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일어나자. 뒤에 이, 기 안 붙인 상태에서 일찍 두 글자만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 분철 표기죠. 그래서 나머지 중에 헷갈리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틀리는 걸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 명백하게 틀린 단어를 단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것만으로도 답은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세 번째 문제 역시 2번 답지에 리을 비읍 넓다란 단어 위에 앞에 2번 문제에서 언급했던 것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리을로 널찍하다라고 발음할까 비읍으로 넙찍하다라고 발음할까 어느 게 자연스러운가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겁니다. 3번은 놀다의 뜻 살아있는가? 노름. 아예 전혀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한자로 표시해서 유희. 이 뜻이 있는 경우라면은 놀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노름. 유희의 측면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도박이죠. 다른 뜻. 자, 놀다의 뜻 살아있느냐의 문제고 4번에 역시 귀먹어리. 귀먹다 뜻 살아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살아있겠죠. 근데 그 뒤에 어리. 여러 단어에 두루두루 쓰일까? 이 단어에만 쓰일까? 제일 먼저 짚어볼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단어에 두루두루 쓰일 일이 없다면 앞에 뜻이 있어도 소리 안 대로 적는 게 맞죠. 지푸라기처럼. 그래서 아예 아까 우리 써봤던 거를 그 공부할 때에 제목으로 정해서 귀머거리 딱 정리를 끝낸 뒤 뭐라고 해야 돼요? 지푸라기형 이렇게. 그렇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에 그룹을 지어서 묶어주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나머지 것들도 비교적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거의 또 재료 자체도 공고본 범위 안에서 다룰 만한 이런 것들은 9급 정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룰 만한 그런 수준에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그거를 조금 넘어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힘, 이게 이제 공부의 출발점이 될 텐데, 기본 질서를 알아야 이런 걸 구별할 수 있고, 우선순위,
그리고 이해로 좀 더 보완을 해줄지 암기로 밀어붙일지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맞춤법의 아주 방대한 양 중에 전미서 쪽에 관련된 부분을 골라봤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처음에 표시해 드린 것처럼 20항에서 26항 이렇게 처음에 표시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태수가 결합되는 양상을 4가지로 얘기했다가 그 중에 제일 중요시할 만한 포인트로 실질 형태수에 접사가 붙는 경우만 골라내고 이 접사를 만나는 경우를 다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맞춤법 1항부터 56항까지 우리말 전체에 관통하는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른 것입니다.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익히는 거는 20항부터 26항을 익히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부담을 좀 덜고 접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나머지 영역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 1번식 표현으로 엑기스, 맞춤법의 엑기스. 그래서 담은 것이다 라는 점을 고려하시고 조금 좀 번잡했던 느낌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감싸 안아보는 것도 안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싸 안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권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